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로소프트 패스트트랙에서 아키텍트 역할을 하고 있는 안용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지금 이제 AI 시대에서 데이터 보호를 위한 마이크로소프트 퍼뷰의 기능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슬라이드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2022년 11월에 챗GPT가 나오고 생성형 AI 시대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억 명의 사용자에 도달하기 전까지 16년이 걸렸고,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7년 이렇게 이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굉장히 많은 사용자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창의력을 키우는 거, 창의성을 발휘하는 거라든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라는 거라든가, 아니면 사용자의 이제 레벨, 스킬 레벨을 올리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뉴스를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챗GPT나 그런 생성형 AI에다가 어떤 그 회사의 어떤 프로그램에 소스 코드를 올려서 리뷰를 받는다거나 이런 뉴스를 종종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는 이거를 허용을 해줘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다 차단을 해야 되느냐, 이런 딜레마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생성형 AI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 같은 부분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챗 GPT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성형 AI 웹사이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 리스트도 거의 한 300개 이상 사이트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거든요. 그거를 회사에서 막을 수도 없고, 그거를 허용해 줄 수도 없고, 좀 딜레마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위험에 대한 유출을 감지할 수 있는 이제 가시성이 부족하다. 우리 회사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웹사이트를 들어가고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생성 AI를 다 막는다. 그러면 임직원들은 불만이 또 많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업무에 이런 거를 쓰면서 굉장히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회사에 도움이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막아야 되느냐. 막는다라고 하면은 그 직원들은 내가 좀 더 좋은 회사로 가겠다, 이런 식의 이제 액션까지도 좀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라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AI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올려놓을지를 알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지는 못했어요. 열어는 줬는데,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서 허용되지 않은 데이터를 만약에 올린다. 회사에 있는 중요한 그 플래닝 데이터라든가 마케팅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설계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올리지는 못하게 해야 되겠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느냐. 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파이어월이나 프록시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차단할 수 있는 거는 그냥 URL을 차단하는 것이잖아요. 그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AI에도 규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글로벌 회사에서 그런 그 AI 규제에 대한 것들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아예 이제 그런 것들이 사용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규제에 대한 위험도 존재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거를 좀 간단하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은 정보 유출에 대한 그런 위험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용자가 실수로든 아니면은 의도된 부분이든 AI에다가 우리 회사 내부에 있는 정보를 유출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쉐어링이라고 하는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오버쉐어링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내가 접속하지 않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이트에 대한 존재도 몰라요. 쉐어포인트에 우리 회사에 만약에 우리 회사에 샐러리 정보가 다 올라가 있다. 근데 그 사이트는 내가 일반적으로 접근하지 않은 사이트입니다. 하지만 생성 AI라든가 코파일럿 같은 경우, 생성 AI는 아니죠. 어차피 코파일럿이 회사 내부에 있는 정보를 이제 확인해가지고 응답을 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접속하지 않는 사이트에 있는 정보들도 코파일럿은 그걸 확인해가지고 응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이제 데이터 오버쉐어링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위반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사용자가 우리 회사에서 이제 코파일럿 사용해가지고 뭔가 정보를 획득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그 회사의 이제 그런 경쟁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뭐 저희가 소송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걸려 있을 때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뭐 법정에 이제 제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부 감사팀에서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뭐 코파일럿에다가 이제 부적절한 이제 정보를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뭐 부적절한 이제 응답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조사에 대한 부분, 컴플라이언스 위반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는 이런 위험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코파일럿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뭐 생성형 AI를 쓸 때 마이크로소프트와 그 사용자 간에 그 보안을 어떻게 이제 책임을 질 거냐, 그리고 보안에 대한 저희가 이제 쉐어드 리스폰시빌리티라고 얘기하죠. 클라우드에서 이제 저희가 많이 얘기했던 그런 보안에 대한 공유 책임 모델,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동작하는지를 잠깐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우선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사용자의 데이터를 학습에 이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이 테넌트에 있는 정보를 다른 테넌트로 공유하지 않는다. 이런 굉장히 철저한 그런 보안 모델이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M365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도 그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보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엄격하게 보호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책임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에 대한 보호도 저희가 이제 산업표준에 있는 암호화, 비트라커라든가 아니면 TLS라든가,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 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이제 이동하는 동안에도 저희가 이제 굉장히 엄격한 보안 조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그 책임감을 갖고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고객들은 어떤 부분을 이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은 이제 액세스 제어, 앱을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사용자 아이디라든가 아니면은 뭐 디바이스에 대한 보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 가지고 보호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AI 사용에 대해서 사용자들한테 이제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윤리적인 사용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이제 고객들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AI에 대해서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보안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사용에 대한 가시성을 어떻게 확보할 건지, 그리고 이제 규정 준수를 어떻게 이제 제공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고객이 이제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마이크로소프트 퍼뷰라고 하는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잘 적용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진행하는 과정에서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있으시면은 뭐 자유롭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시면 제가 이제 답변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복잡한 그림을 좀 하나 가져왔는데요. 처음 시작하기 전에 우선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쫙 한번 설명드리고 지나가는 게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앞장에다가 이제 되게 복잡한 그림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생성형 AI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조직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코파일럿을 통해 가지고 참조하고, 그리고 이제 뭐 어떤 응답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코파일럿이 이 데이터는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건 중요한 거니까, 아니면은 뭐 일반 직원들이 볼 필요가 없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좀 코파일럿이 참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정보 분류라는 걸 좀 해줘야 됩니다. 뭐 데이터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회사 내에 있는 데이터들을 좀 분류를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코파일럿이 확인해도 돼, 아니면 이거는 코파일럿이 확인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데이터 분류해주는 좀 그런 요구사항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생성형 AI를 우리 회사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생성형 AI 툴이나 도구들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뭔지를 좀 알아야 되겠고, 그런 것들이 뭐 그런 거에 그런 생성형 AI 툴에 민감한 정보가 좀 들어가는지 안 가는지도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많이 얘기하시는 섀도우 IT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성형 AI 서비스가 우리 회사에서 쓰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확인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정보 유출 대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에 대해서
어떤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를 날리고 응답을 받았는데 그 참조한 데이터가 적절한 데이터인지, 응답이 우리 회사에 뭔가 이제 해를 끼치는 그런 응답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런 정보를 이제 입력을 했고, 어떤 자산을 확인을 했고, 응답은 어떻게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대응이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회사에서 코파일럿을 만약에 쓰고 있다라고 하면은 얼마만큼의 사람들이 코파일럿을 쓰고 있고 거기서 민감한 정보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뭐 다른 그 AI 서비스들은 혹시 쓰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생성형 AI의 활용 현황을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이제 그 퍼뷰에서 있는 기능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정보 분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퍼뷰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정보 자산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뭐 민감도 레이블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정보 자산에 대한 중요도를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더블 피 인크립션이라고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민감한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사용자들이 수동으로 확인하는 거는 되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민감도 레이블에 대한 자동 레이블링 기능, 뭐 AI라든가 아니면 특정 조건에 따라 가지고 문서를 자동으로 분류해주는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보 유출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퍼뷰 DLP, 여기에 특히 이제 엔드포인트 DLP라고 하는 그 엔드포인트에 적용되는 DLP 솔루션이 있는데, 여기에서 생성 AI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민감한 데이터가 올라갔을 때 차단하는 기능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에 대응하는 부분들은 어떤 그 로그나 아니면 감사 데이터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365에 있는 오딧, 감사 기능, 거기서 이제 뭐 어떤 사용률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데이터가 참조가 됐는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수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e디스커버리라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떤 소송에 대한 그 대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e디스커버리 케이스를 만들어서 관련된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런 것들을 뭐 EDRM이라고 하는 어떤 그 소송에 관련된 그런 프로세스를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e디스커버리가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존 정책이라고 얘기하는, 저희가 그 M365에 대한 상호작용도 그 어떻게 보면은 정보를 보존을 해야지 나중에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어떤 M365 상호작용도 저희가 이거를 평생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그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보존 기한까지만 보존을 하고 나머지는 삭제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이득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보존 정책을 통해 가지고 특정한 기간 동안 보존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기간이 지나면은 삭제를 할 수 있고 완전히 삭제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뭐 그 DLP나 이런 것들은 어떤 조건이 딱 이루어졌을 때 차단을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거잖아요. 하지만 커뮤니케이션 컴플라이언스는 뭐 팀즈에서 뭐 채팅으로 이제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저희가 그 M365 그 챗 그 코파일럿 있잖아요. 팀즈에 있는 코파일럿. 거기에서 이제 뭔가 프롬프트를 전달하고 응답을 받는 이런 모든 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특정한 조건이 발생을 했을 때 관리자한테 알럿을 주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컴플라이언스라는 툴입니다. 이런 것들도 당연히 컴플라이언스를 대응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코파일럿뿐만 아니라 다른 뭐 그 생성형 AI 툴, 뭐 챗GPT도 있을 수 있고 바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사용률을 우리가 좀 알고 싶어요.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이 이제 퍼뷰에 포함되어 있는 AI 허브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테일한 내용들은 뒤에서 한번 다시 리마인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퍼뷰가 앞에서도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세 가지 정도의 이제 기능으로 좀 그 특징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가시성을 제공한다는 게 가장 큰 부분이라고 봅니다. AI 허브를 통해 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코파일럿뿐만 아니라 다른 생성 AI에 대한 부분들도 활용률을 다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가시성인 부분이고, 그리고 포괄적인 보호라고 하는 부분도 좀 장점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AI 허브를 만약에 이제 활용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프리뷰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뭐 사용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으시거든요. 활용을 해보시면은 거기서 이제 그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런 많은 그 템플릿 같은 것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는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생성형 AI 사이트들 한 380개 정도가 됩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리 정책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정책들이 뭐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그냥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그 380개 이상이 되는 그 생성형 AI 사이트에 접속하는 사용자의 사용률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사용자들이 뭐 파일을 업로드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카피해가지고 뭐 텍스트를 페이스트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포괄적인 보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뭐 오딧, 이디스커버리, 커뮤니케이션 컴플라이언스, 뭐 리텐션 폴리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규정 준수, 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먼저 이제 정보 유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제 그 정보 유출 영역에서는 AI 허브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AI 허브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민감한 데이터가 포함된 이제 프롬프트 아니면 뭐 사용자에 대한 뭐 위험한 컨텍스트, 뭐 중요한 정보 아니면 뭐 개인 정보, 뭐 주민등록번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약에 바드나 아니면은 뭐 챗GPT나 이런 데다가 복사했다. 아니면 우리 회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감한 정보들을 거기다가 이제 붙여넣기 해가지고 아니면 뭐 업로드 해가지고 뭐 소스 코드 리뷰해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필요한 경우에 차단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있고요. 차단 같은 경우에는 DLP, 엔드포인트 DLP라고 하는 이런 기능에서 그런 그 민감 데이터가 복사 및 붙여넣기 해지는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파일이 업로드 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댑티브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저희가 추가로 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사용자의 위험도를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저희가 이제 뭐 AI라든가 머신러닝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용자가 뭐 쉐어포인트에서 파일을 대량으로 다운받아요. 그리고 그거를 뭐 이름을 바꿔요. 아니면 뭐 압축을 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의 개인 이메일로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그 퍼스널 그 뭐 컨슈머용의 뭐 생성 AI 쪽에다가 이제 업로드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일련의 어떤 행위들을 저희가 AI가 분석을 해서 그 사용자에 대한 리스크 레벨을 다이나믹하게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용자가 그런 일련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이 리스크로 마킹이 되게 되면은 그 사용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높은 DLP 폴리시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생성 AI 쪽을 뭐 파일을 업로드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차단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뭐 조건부 액세스 쪽에서 우리 M365 쪽에 데이터에 액세스 하는 것들을 뭐 외부로만 접속을 하게 한다거나 그러면 사용자들이 이제 다운로드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DLP 정책을 다르게 가지고 가는 겁니다. 뭐 높은 리스크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이제 높은 DLP 폴리시라든가 조건부 액세스 정책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낮은 리스크의 사용자분들은 뭐 생산성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좀 뭐 그 제한되는 것들이 없는 그런 이제 생산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액션들을 계속 하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로우 리스크 사용자도 뭐 어떤 그런 그 의심되는 행위를 한다라고 하면은 하이 리스크로 올라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댑티브 프로텍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DLP 폴리시랑 조건부 액세스 쪽에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화면을 잠깐 좀 뭐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AI 허브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됩니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시려면은 compliance.microsoft.com이라고 하는 저희 퍼뷰 포탈이 있거든요. 퍼뷰 포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AI 허브라는 메뉴가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보시면은 지금 여기 프리뷰라고 지금 마킹이 되어 있어요. 지금 퍼블릭 프리뷰 상태이기 때문에 활용하시는 거에 지금은 뭐 모든 사용자분들이 프리뷰인 상태로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화면이 좀 작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화면을 확대하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뭐 지금 요거는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전체 프롬프트가 몇 개나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전체 그 코파일럿 사용률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보여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보시면 요거는 이제 다른 AI 도구들, 뭐 예를 들면 뭐 챗GPT, 바드, 뭐 아니면 뭐 미스트라, 뭐 여러 가지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이제 다 여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프롬프트에서 사용자분들이 뭐 어떤 그 민감한 정보들을 이제 입력했는지 뭐 파일을 업로드 한다거나 뭐 카피 앤 페이스트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보여지게 됩니다. 보시면은 뭐 크레딧 카드는 몇 %, 뭐 그 미국의 이제 소셜 시큐리티 넘버는 어느 정도, 뭐 한국 주소 정보, 전화번호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률을 보여드릴 수가 있게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개별 그 생성형 AI 도구에서 뭐 어떤 민감한 정보들이 이제 사용이 됐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바드, 챗GPT, 카피 AI, 뭐 빙챗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뭐 디테일하게 더 밑에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요. 보시면은 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희 어댑티브 프로텍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리스크 레벨이 이제 동적으로 조정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이 리스크 사용자들이 뭐 코파일럿을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뭐 예를 들면 또 여기서는 또 하이 리스크 사용자들이 다른 그 타사 AI 서비스를 얼마만큼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타사 AI 쪽에서 뭐 리스크 사용자들, 미디엄 리스크 사용자들, 로우 리스크 사용자들이 어떻게 이제 AI 도구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대시보드인 거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져서 이런 것들이 보여질 수 있는지를 알고 싶잖아요. 아니면 누가 그런 것들을 했는지를 이런 것들을 보시고 싶은데 AI 허브에 있는 액티비티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실제로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져서 누가 언제 어떤 데이터를 뭐 어떻게 올렸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제 파일 업로드, 클라우드에 이제 파일 업로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브라우저에서 텍스트를 카피해 가지고 붙여넣기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코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로 이제 그 타이핑 해가지고 뭐 크레딧 카드 정보를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디테일한 내용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시면 디테일한 내용들이 좀 보여지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모나라고 하는 사용자가 타겟 도메인 bard.google.com 여기에다가 크레딧 카드 정보를 업로드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IP 어드레스는 뭐고, 뭐 언제 그랬고, 뭐 플랫폼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브라우저는 어떤 거였고, 이런 식의 정보들을 저희가 다 수집해서 보여드릴 수 있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AI 허브에 있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가 그 뭐 다른 그 타사 AI 서비스에서 붙여넣기 하는 것들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동작하는지 좀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게 지금 뭐 저희 회사에서 민감하게 보고 있는 프로젝트 이름이에요. 뭐 옵시디언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거기에 보시면 이제 워드 파일에서 그런 그 문서들을 이제 워드 파일에서 그런 문서들을 이제 먼저 활용을 했고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폴리시 TV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문서가 아직 저장이 되지 않은 건데 저장이 되지 않았지만 저희의 자동 레이블링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 문서는 이미 컨피덴셜이라고 마킹이 되었습니다. 그 자동 레이블링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서 이제 그 텍스트를 카피를 합니다. 프로젝트 옵시디언이라고 하는 요거에 대한 텍스트를 카피를 하고 그거를 바드에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아 이거 이제 뭐 좀 리뷰를 좀 받고 싶어요. 바드한테 이런 것들을 패스하려고 하면은 브라우저에서 차단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엔드포인트 DAP 이거는 이제 엔드포인트 DAP라고 하는 저희 퍼뷰 솔루션 사용을 하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그 확인하고 있는 생성형 AI 사이트는 지금 380 몇 개 정도 됩니다. 뭐 이 그 링크는 여기 보시면 지금 저희가 이제 지원되는 AI 사이트들이 지금 어제 보니까 382개 정도 되더라고요. 아마 이거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계속 늘어날 거고요. 만약에 여기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클로바엑스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매뉴얼하게 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동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인 거고, 정책에다가 우리가 회사에서 쓰고 있는 그런 그 사이트들을 수동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래서 엔드포인트 DAP라고 하는, 이게 솔직히 저희가 그 브라우저에서 뭔가 그런 액티비티가 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저희 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엔드포인트 DAP라고 하는 거를 꼭 쓰셔야지 됩니다. 엔드포인트 DAP는 디바이스들이 우선은 온보딩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줘야 됩니다. 온보딩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에이전트를 설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 디바이스가 뭐 어떤 그 특정한 테넌트 쪽에다가 어떤 텔레메트리, 뭐 시그널이죠. 시그널 정보를 이제 쏠 수 있게끔, 전달할 수 있게끔 그런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정보들이 이제 모여서 저희가 이제 뭐 좀 전에 보여드렸던 AI 허브에 있는 정보들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액티비티 익스플로러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차단하는 것도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 DAP를 활용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 앞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정보 유출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버쉐어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버쉐어링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데이터가 그 우리 회사에 있는 데이터인데 이런 것들이 코파일럿에서는 좀 활용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막으려고 하는 게 오버쉐어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서도 커뮤니케이션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민감한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는 프롬프트들을 이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쉐어포인트 사이트가 있으시면은 쉐어포인트 사이트에 그 기본 레이블이라는 걸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회사에서 이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쉐어포인트 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그 쉐어포인트 사이트에 있는 모든 파일들은 다 특정한 뭐 어떤 민감도 레이블 설정이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파일이 뭐 아웃룩으로도 왔다 갔다 할 거고 아니면 뭐 새로 뭐 파일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뭐 특정한 이제 프로젝트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자동 레이블링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설정하실 수도 있고,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런 권한이 있는 사용자들만 그 파일을 액세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DLP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민감도 레이블이 설정된 파일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DLP를 통해서 저희가 제공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민감도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요거는 저희가 민감도 레이블이 걸려 있는 문서도, 그러니까 민감도 레이블 통해 가지고 뭐 암호화가 된다거나 그래도 코파일럿은 권한이 있는 파일에 대해서는 참조할 수 있어요. 참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익스트랙트, 저희가 이제 그 민감도 레이블 설계할 때 그 여러 가지 이제 퍼미션들을 따로 세팅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익스트랙트라고 하는 퍼미션이 따로 있습니다. 익스트랙트라는 퍼미션이 따로 있는데 그 퍼미션이 제외가 되면은 코파일럿이 그 파일을 참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파일럿은 사용자의 퍼미션을 다 따라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뭐 예를 들면은 그 문서의 퍼미션 중에서 익스트랙트라고 하는 퍼미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코파일럿도 그 문서를 참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희가 민감도 레이블 쪽에 보시면은 미리 디파인되어 있는 그 권한들이 있거든요. 뭐 코오너, 코오서, 뭐 리뷰어, 뷰어 이런 식으로 이제 미리 만들어져 있는 그 권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리뷰어라든가 뷰어 같은 경우에는 익스트랙트 권한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A라는 파일이 있는데 내가 이 파일에 대해서 그냥 리뷰어 권한만 있어요. 그러면은 코파일럿은 그 문서를 참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버쉐어링을 좀 방지할 수가 있는 것들이 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이제 팀즈에 있는 코파일럿 기능이 코파일럿인데 저희가 참조한 파일에 대한 민감도 레이블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 문서, 그 질문한 그 프롬프트에 대해서 뭔가 문서를 참조했어요. 그 문서가 만약에 컨피덴셜이다. 그러면은 그 채팅에서 바로 문서에 대한 그 레이블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채팅 응답이 왔어요. 그럼 채팅 응답이 왔죠. 근데 만약에 참조한 문서가 컨피덴셜이에요. 그러면은 그 채팅 응답도 컨피덴셜로 레이블링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 개의 파일을 참조했다고 하면은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레벨의 민감도 레이블이 설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채팅에 대한 부분들도 레이블링 상속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생성형 AI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뭐 파워포인트나 워드에서 문서를 만들어요. 문서를 만들었는데 그 문서 안에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은 자동 그 레이블 기능을 사용해 가지고 생성된 문서도
레이블링이 자동으로 동작하게끔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에서 더블키 인크립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더블키 인크립션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암호화를 할 때 키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키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안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회사에서 따로 키를 더 관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한 번 더 인크립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코파일럿이 2번 인크립션 된 문서에 대해서는 절대 참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검색이라든가 아웃룩 포 웹이라든가 다른 데서도 확인하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긴 해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레벨의 그런 보안이 필요한 회사에서는 이런 더블키 인크립션이라고 하는 요 기능도 검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에서도 이 문서는 절대 참조할 수가 없게 되니까는 이런 것들도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가 필요한 회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거는 정책 기반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옵시디언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 명이 포함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우리는 정책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이 커뮤니케이션 컴플라이언스가 모든 회사의 그런 대화 내용들을 확인을 하다가 문제 있는 내용들이 딱 확인이 되면은 이렇게 관리자한테 알람을 주는 거죠. 이거 리뷰해줘. 그러면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이제 코파일럿에서 그런 것들을 한 거죠. 코파일럿인 워드, 코파일럿인 팀챗 이런 식으로 이제 코파일럿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프롬프트 상에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워드에서 어떤 문서를 만들었을 때 코파일럿으로 문서를 만들었을 때 거기에 민감한 정보가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민감도 레이블이 설정되는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 사용자는 프로젝트 옵시디언이라고 하는 파일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없어요. 아니면 익스트랙트에 대한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코파일럿은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파일을 참조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권한이 있는 사용자들은 이렇게 이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참조한 문서에 대한 그런 민감도 레이블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개의 문서를 참조했다라고 하면은 가장 높은 레벨의 민감도 레이블이 설정이 자동으로 된다라는 부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컴플라이언스, 어떤 규정 준수를 위한 기능들을 좀 말씀드리게 되면은 커뮤니케이션 컴플라이언스 여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준수 컨텐츠가 포함된 프롬프트를 감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여기에 보시면 이제 보존 레이블이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코파일럿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들을 보존을 하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 삭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고요. 이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조사라든가 혹은 소송 대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컴플라이언스를 생성하는 화면이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저희가 지금 이 커뮤니케이션 컴플라이언스 생성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365 인터랙션, 코파일럿 포 마이크로소프트 365 인터랙션이라고 하는 그런 폴리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폴리시에서는 코파일럿에 대한 그런 상호작용, 프롬프트가 워드이든 아웃룩이든 팀즈이든 아니면 웹이든 상관없이 모든 인터랙션을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우리 볼 거냐 그러면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민감한 정보 타입, 여기에는 여기에 보시면은 좀 한국의 화면이 좀 작으실 것 같긴 한데 한국의 운전면허증 아니면 패스포트, 주민등록번호 여기에 여기 위쪽에 있어가지고 보이진 않지만은 한국 주소들 이런 것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것도 되게 많아요. IP 어드레스, 아니면 크리덴셜 정보, 스토리지에 대한 액세스 키, 이런 거 되게 많은 정보들이 여기에 미리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이 하나 있고요. 만약에 여기 없으면은 만드실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 형태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정규 표현식 형태로 만드실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커스텀한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트레이너블 클래시파이어라고 해가지고 민감한 정보 중에서 규정돼 있지 않은 딱 그 어떻게 틀에 맞춰져 있지 않은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학대에 관련된 거, 욕하는 거, 뭐 아니면은 뭐 주가 조작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학습을 시켜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학습을 시켜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보시면은 뭐 여기 머니 런더리 뭐 이건 뭐 세탁, 돈 세탁 이런 거 뭐 아니면은 뭐 있죠? 뭐 이렇게 셀프함, 뭐 이렇게 성희롱 관련된 거, 뭐 주가 조작, 뭐 이건 이 위협하는 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저희가 이제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머신러닝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정책을 세우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저희가 나온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 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1시간에 한 번 정도 쭉 전체를 다 훑습니다. 전체를 다 훑어가지고 이게 그거의 조건에 맞는 것들이 이제 있으면은 이렇게 관리자한테 리뷰해달라고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보여주게 되고 그러면은 요 딱 그 하나를 클릭하게 되면은 어떤 컨디션이 디텍트 됐다. 여기에 보시면은 뭐 주가 조작에 대한 내용들을 뭐 얘기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준 거고 조직에서 허용하지 않는 그런 비준수 커뮤니케이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커뮤니케이션 컴플라이언스가 확인해가지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확인이 됐을 때 그러면은 뭐 관리자가 보기에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그냥 리졸브 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뭐 이거는 좀 이상한데 우리가 뭐 분석해봐야 되겠어. 그러면 뭐 이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그런 케이스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디스커버리라고 하는 거는 소송을 위한 정보들을 수집을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런 케이스를 만들어가지고 뭐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내부에 있는 감사팀을 통해 가지고 조사를 더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팀즈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이 툴을 통해 가지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뭔가 이제 문제가 되는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컴플라이언스 사용해 가지고 대응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그 보존 정책에 대한 부분인데 보존 정책에 보시면은 뭐 익스체인지 온라인도 있고요. 뭐 쉐어포인트, 원드라이브, 뭐 비바,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팀즈, 챗, 그리고 M365, 코파일럿, 인터랙션. 코파일럿에서 상호작용하는 것들도 보존 정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뭐 예를 들면 10년을 유지할 거냐, 뭐 5년을 유지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유지할 수 있는 보존하는 연한을 설정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러면은 사용자가 그 내용들을 지우더라도 이거는 시스템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보존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언제든지 이 디스커버리를 통해 가지고 아니면 뭐 서치 기능을 통해 가지고 검색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이제 감사 로그인데요. 이거는 감사 로그 안에서 보시면은 뭐 감사도 서치 기능이 있거든요. 보시면은 뭐 이게 이제 인터랙트 위드 뭐 코파일럿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코파일럿이랑 인터랙션 한 것들 정보들을 디테일한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조사할 때 좀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디스커버리를 통해 가지고 이디스커버리도 서치 기능이 있잖아요. 이디스커버리 서치를 하게 되면은 이 코파일럿에서 이제 커뮤니케이션한 내용들이 이디스커버리 서치로 나오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스레드 형태로 뭐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메일 왔다 갔다 한 부분들 아니면 팀즈 같은 경우에는 뭐 팀즈에서 이제 채팅한 기록들 이런 것들도 보여지고 요거는 이제 코파일럿에서 프롬프트를 날리고 응답받은 것들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이디스커버리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뭐 소송이라든가 아니면 뭐 내부 감사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검색해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감사 로그 쪽에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코파일럿 액티비티 중에 그 액티비티 중에서 인터랙티드 위드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검색을 하실 수 있게 되고 코파일럿이 확 참조한 그러면 문서는 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요 그 감사 로그에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프리미엄 기능이긴 한데 이 그 웹 UI 상에서 저희가 이걸 리뷰 셋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리뷰를 다 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이제 뭐 검열할 수도 있고 뭐 조정해가지고 뭐 내보내기 하는 이런 기능들을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에 대한 대화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만약에 이제 뭐 검열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뭐 개인정보 같은 거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검열하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활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우선은 뭐 오늘 말씀드린 것들 앞에서 이제 뭐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요약을 하게 되면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큐리티, 컴플라이언스, 뭐 프라이버시, 뭐 리스폰서블 AI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안에서는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퍼뷰라고 하는 그런 제품군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뭐 컴플라이언스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활용을 하게 되는 거고, 보시면은 오늘 말씀드린 거를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 슬라이드인데요. 위에 보시면은 이제 생성 AI에 대한 정보보호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퍼뷰 인포메이션 프로텍션이라고 하는 이런 기능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왼쪽에 있는 부분들은 E3 라이센스가 있으시면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긴 한데, 여기서는 뭐 민감도 레이블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M365 챗에서 뭐 민감도 레이블 상속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E3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E5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더블키 인크립션, 더블키 인크립션이라고 하는 것도 E5에 활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민감도 레이블에 대한 자동 레이블링 기능, 이런 것들도 E5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엔드포인트 DLP라고 하는 요 기능들도 E5에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AI 허브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제 외부 생성 AI를 활용하는 그런 사용률 이런 것도 확인이 필요하셨었잖아요. 이것도 엔드포인트 DLP가 필요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E5가 좀 필요하신 부분들이 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정보 자산에 대한 감사, 컴플라이언스 이런 부분들은 뭐 퍼뷰 오딧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인 뭐 코파일럿 상호작용한 거, 사용자 아이디, 앱 뭐 이런 것들은 다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디스커버리도 스탠다드 기능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존 정책도 E3에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E5로 넘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프리미엄 오딧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오딧에 대한 기간을 더 길게 10년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추가로 제공을 해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디스커버리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이제 뭐 리뷰셋 같은 것들, 그래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리뷰하는 기능도 이제 포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분석하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디스커버리 프리미엄에서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존 정책에서도 저희가 클라우드 어텐치먼트라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적인 기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프리미엄에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뭐 E5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AI 허브 같은 경우에는 뭐 코파일럿 사용량, 뭐 코파일럿에 사용되는 민감 정보 내역, 코파일럿 이용 사용자 수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잠깐만 UI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허브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이제 저희가 compliance.microsoft.com 웹사이트이긴 한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뉴 포탈로 좀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purview.microsoft.com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솔루션 쪽에 보시면은 AI 허브라고 하는 요 프리뷰 형태의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이 AI 허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을 저희가 이제 세팅을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퍼뷰 오딧을 먼저 액티베이션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엔드포인트 DLP를 쓰시기 위해서 브라우저에 대한 익스텐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엣지는 이미 포함되어 있고, 크롬, 뭐 파이어폭스 이런 것들에 대한 익스텐션을 설치해 주시고, 엔드포인트 DLP 온보딩을 해주시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은 정책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 위험 관리에 대한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DLP에 대한 정책이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마법사를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뭐 따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클릭만 하시면은 정책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보시면 요거는 뭐 제가 뭐 얼마 전에 해놓기 때문에 많지는 않지만은 뭐 저는 오픈 AI랑 그 다음에 이제 뭐 구글 바드 뭐 이런 것들만 이제 확인을 했었고요.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정보들이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만약에 필요하면은 이거 수정하시면 돼요. 뭐 특정 웹사이트 더 추가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모니터링만 하는 건데 차단으로 가셔도 되고, 뭐 그렇게 이제 이거는 필요하신 경우에 추가하셔가지고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이고요. 네, 뭐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뭐 시간이 따로 있는 거로 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좀 더 질문 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한두 개 정도 받으셔도 괜찮으세요? 아,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개 정도 괜찮으시다고 하니까는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은 뭐 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은 얘기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